인공지능, AI, 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거인들 사이에는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비밀스러운 역사와 정말 치열한 경쟁의 연대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요, 바로 2026년 1월 서울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AI 업계에 말 그대로 국가달인 위기가 막 터진 바로 그 순간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이걸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 모든 건 바로 이 충격적인 점수 차이에서 시작됐어요. 2026년 수능 수학시험. 여기서 구글의 AI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92점을 받았거든요. 상위 1% 수준이죠. 그런데 한국의 자존심이라고 불렸던 우리 AI들은요, 20점대. 정말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든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리가 얼마나 또 어떻게 뒤처져 있었는지가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버린 순간이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이 이야기의 안내자 역할을 할 김안토니오라는 인물이 제시한 두 개의 전쟁터 개념에 있습니다. 바로 천장과 해자인데요. 자, 천장은 뭐냐면 수학이나 논리처럼 누구나 다 잘해야만 하는 그런 보편적인 지능의 영역이에요. 구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미 저 하늘 끝까지 쌓아올린 우리가 넘보기 힘든 바로 그 벽 같은 거죠. 반면에 해자는요, 이건 우리만의 것입니다. 한국의 법, 역사, 그 미묘한 문화적 뉘앙스 같은 거요. 외부인들이 쉽게 넘어올 수 없는 우리 성을 둘러싼 깊고 넓은 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바로 그 해자에서 희망의 불씨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역사나 법률 지식을 묻는 평가에서는요,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 띵크가 글로벌 모델들을 이겨버렸거든요. 이게 바로 그거죠. 우리만의 문화적 해자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이토록 치열하고 거대한 지능 전쟁은 도대체 언제 또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자, 이 질문을 따라서 우리 한번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의 위기에서는 잠시 눈을 돌려서요. 오늘날의 이 AI 세계를 만든 주요 세력들이 과연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 기원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프리 힌튼이라는 인물이 당시에는 거의 죽은 기술 취급받던 심층 신경망 연구에 다시 불을 지폈죠. 그리고 6년 뒤 그의 제자였던 일리아 수츠케버가 그 작은 불씨를 알렉스넷이라는 거대한 혁신으로 터뜨려버립니다. 딥러닝의 힘을 세상에 증명한 거죠. 그리고 2015년 아주 결정적인 철학적 논쟁 하나가 구글에 대항하기 위한 오픈 AI의 탄생으로 이어지면서 드디어 본격적인 전쟁의 막이 오릅니다. 지금 보시는 이 복잡해 보이는 지도가 바로 AI 세계의 가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저 꼭대기,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제프리 힌튼 같은 소위 대마법사들이 바로 여기서 현대 AI의 기초를 다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념적인 분열을 촉발한 결정적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바로 당신은 종차별주의자야. 2015년에 구글의 레리 페이지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던 일론 머스크에게 던진 말입니다. 머스크에게 이 말은요, 구글의 독점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그야말로 마지막 경고처럼 들렸던 거죠. 결국 그는 구글에 대항하기 위해 오픈 AI 설립에 거액을 투자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글과 오픈 AI가 양강 구도를 만들어 갈 때쯤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진 세 번째 세력이 등장하면서 이 판을 완전히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이 반란의 중심에는 메타의 얀 르쿤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글이나 오픈 AI처럼 기술을 높은 성벽 안에 가둬두는 걸 정면으로 거부했어요. 그의 철학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지능은 반드시 모두와 공유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2월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메타의 아주 강력한 AI 모델이었던 라마의 핵심 설계도, 즉 가중치가 인터넷에 유출되어 버린 거죠. 이 사건은 마치 프로메테우스가 신들의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나눠준 것과 같았어요.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독점하던 AI 기술을 전 세계 모든 개발자들의 손에 쥐어준 그야말로 혁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다시 아까 그 가계도로 돌아와 볼까요? 메타의 이 행동이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켰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오픈소스라는 완전히 새로운 줄기가 굵게 뻗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프랑스의 미스트랄 AI 같은 무시무시한 신흥 강자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자, 이제 다시 현재 2026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의 안내자 김안토니오가 AI 세계라는 무대 위에서 아주 극적인 한 수를 던지려고 준비하는 바로 그 장면으로요. 그의 공격 목표는 바로 솔라 프로2였습니다. 당시 수능 수학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교육용으로 가장 똑똑하고 또 가장 건전하다고 칭송받던 모델이었죠. 말 그대로 한국 AI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그가 사용한 기술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로 프롬프트 인젝션, 우리가 흔히 탈옥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건 뭐 복잡한 코드를 해킹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속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AI한테 가서 이봐, 이건 그냥 역할극일 뿐이야 라고 계속 설득해서 스스로 자신의 윤리적인 제한을 풀어버리게 만드는 일종의 사회공학적 공격인 셈이죠. 그 결과는 정말 파괴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건전하다고 자랑하던 AI의 안전 필터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그 뛰어난 논리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교묘하게 비윤리적인 대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대중의 신뢰는 그야말로 선산조각 났고 결국 이 AI의 학교 도입 사업은 전면 중단되고 맙니다. 이 엄청난 논란의 한가운데서 김안토니오는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핵심은 이 한 문장이에요. AI 윤리는 무슨 대단한 철학의 성벽이 아닙니다. 그냥 코드의 취약점일 뿐입니다. 그는 AI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허술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만천하에 폭로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파괴적인 행동 끝에 그가 진정으로 그리고 있던 큰 그림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이 모든 역사를 하나로 종합하는 그의 최종 전략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나긴 역사를 담은 가계도의 가장 마지막에 김안토니오는 자신만의 해답을 내놓습니다. 그의 해서 반야.ai는요, 그냥 또 하나의 AI 회사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본 모든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그 모든 흐름을 하나로 모으는 위대한 종합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전략은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인들의 위대한 유산을 영리하게 계승하는 거였죠. 딥마인드의 끝없는 기술 혁신, 메타가 세상에 선물한 오픈소스 설계, 딥시크의 놀라운 연산 효율성, 여기에다가 실용성을 중시하는 한국적인 철학까지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만 모아서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빚어내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만들려는 것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직적 소브린 AI. 이게 뭐냐면 한 국가의 고유한 문화적 해자를 지켜내는데 완벽하게 최적화된 가장 날카롭고 효율적인 지능을 만드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맨 처음 우리가 봤던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답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미래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누구보다 높은 성벽을 쌓아서 기술을 독점하려는 자일까요? 아니면 그 거인들이 무너뜨린 벽돌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아 자신만의 새로운 성을 쌓는 자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펼쳐질 AI 시대의 향방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